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책임한 괴담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근거를 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개원 이후 처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석 직후 문다혜 씨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이 야간 성인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응급실 중단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군의관도 응급실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까지 하면서 드디어 협치가 시작됐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이 일파만파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긴장시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용산 편을 들면서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근거를 대진 못했습니다. 첫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 재판을 거론하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계엄령을 입에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요구엔 제보로 맞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계엄이란 단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독재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음모론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며 근거도 없이 꺼내선 안 될 말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는 추측을 국회로 가져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쏘아붙이는가 하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응급실 뺑뺑이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도 발끈했습니다. 여야 회담에서 이 대표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응급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정부 통계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야당의 계엄 농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괴담 유포를 반복한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계엄 의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기는 청문회장이지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를 누가 쓰고 있는가에 대해선 국가보안이라면서 밝히길 거부했고, 군 요직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는 400명 장군 중에서 4명 갖고 충암파라 하는 건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계엄 의혹으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쥐어지기에 채워 넣습니까? 김 후보자는 발끈했습니다.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국민의힘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정치 선동이 군내 파벌 조성을 조장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야당은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의 적절성과 충암고 밀어주기 의혹 등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때도 똑같이 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김용현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확고히 응징하겠다며 전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강경한 대북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여야의 극한 대치로 연기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죠. 1987년 개원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본회의장을 가득 채운 국회의원들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임기 시작 96일 만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탄핵, 특검법, 살인자 발언 등 각종 대치로 직전 21대 국회가 48일 만에 열린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관례적으로 개원식엔 대통령이 참석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곳이라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 야당은 기시다 일본 총리는 만나면서 왜 못 오느냐, 정상화 대상은 국회가 아닌 윤 대통령이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발로입니다.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레부터는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이, 오는 9일부터는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행사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사법 등 재표결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추석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때문인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영장에 적시한 만큼 문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겠죠. 다만 김건희 여사 조사 때처럼 경호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조사 방식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겁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참고인 조사에 이어 곧바로 강제 수사까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와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물 분석에 보통 2-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추석 이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서로 주고받은 자금의 출처 확인 등을 위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게 논란이 됐던 만큼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을 두고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옛 사위에 대한 부정 지원 의혹 등 고발된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별건 수사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역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검찰 수사에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 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라면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당시의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기존 검찰독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거짓 대응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의료 대란 등 정부 실정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친명 친문 등 계파를 초월한 통합 작업에도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뤄진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며 정치보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적폐 청산 일환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백하다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여당은 탈북민 강제 북송과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된 다른 의혹들도 밝혀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 기자, 민주당의 대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지 3일 만의 조치입니다. 전담기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요. 친문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냐 아니면 당대표가 먼저 지시했냐가 좀 관심이었는데 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좀 빠르게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대책기구가 어떻게 꾸려질지 당 핵심 관계자 취재해 보니까요. 기존 검찰 대책기구보다 더 센 조직으로 별도로 설립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셀프 초청 논란 때는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가 이제 초대받지도 않은 인도에 셀프 초청을 해서 갔다. 또 총리에게 받은 사리 블라우스를 무단으로 방출했다 등 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졌었죠. 네네.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의혹을 반박했는데 당내에서는 친문계 의원들만 나섰었습니다. 특히 당시 지도부에서는요.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는 최고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고요. 크게 이렇게 부각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랑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 논란은 정치 공세나 흠집내기 차원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의원도 이번 건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직접 적용해서 암시적이 아니라 대놓고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더 쌓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주말에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잖아요. 네. 여기서도 뭐 관련한 대화가 나오겠네요. 네, 원래는 지난달 22일 방문 예정이었는데 그랬었죠. 이 대표의 코로나로 수년됐었죠. 공교롭게도 이번 검찰 수사로 피의자가 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되는 만큼
관련 대응책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인사였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안이 야권 전체 대응으로도 확산이 될까요? 네, 조국 대표가 일단 이번 수사를 선택적 과잉 범죄화, 또 제2의 논두렁 시계로 규정하고 민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야권 전체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텃밭 호남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는 상대적 험지인 부산과 인천에선 단일 후보를 내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라 이번 사건이 진보 진영이 뭉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불공정한 수사를 받는다고 느낄 때 그 해당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기피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추진됐지만 상임위 통과조차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인데 이번엔 다를까요? 현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회의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가 검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사 기피제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1대 당시 김남국 의원은 검사 기피제 법안을 발의했다가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잘못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니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검사를 수사 절차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배제는 피의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판단 후 특정 검사를 배제시키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 수사 전력이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검사 탄핵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검사 기피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죠? 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어제 11년 만에 이뤄진 당대표 회담에 대한 평가인데요. 한 대표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공감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금투세를 지금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감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대표도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당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회담에 배석했던 양당 수석 대변인의 이른바 후일담을 들어보면요. 여전히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최혜병 특검법은 같은 자리에 있던 두 대변인이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의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입니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한 겁니다. 야당은 당내 반대에 부딪힌 한 대표 압박 차원으로 특검법 발의를 부각한 반면 여당은 정쟁용 특검 철회에 방점을 둔 겁니다. 의정 갈등 논의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곽 대변인은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대표가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조 대변인은 대안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말도 이렇게 말을 옮기다 보면 또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곤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15점. 여기서 15점 좀 100점 만점에서 15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지금 누구한테 왜 이렇게 박한 점수를 준 겁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대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15점짜리 회담이라고 평가한 건데 이준석 의원은 이 점수도 많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결론이 난 게 없는데 15점이면은 이게 기본 점수 15점 주고 하는 건데 워낙 빵점짜리들이었으니까요. 좋은 점수죠. 또 한 대표가 득을 본 회담이라고 했는데 당내 주도권이 없는 한 대표를 이 대표가 내주는 모양새로 만나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을 봤다는 게 한동훈 대표가 회담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문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강원 지역도 응급실 운영 차질이 현실화됐습니다. 야간 진료를 아예 중단한 세종 충남대병원에 이어서 국립대학병원인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이 오늘부터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거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진철 기자, 지금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은 방금 전인 오후 6시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응급실 앞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어 응급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응급 환자들은 인근의 춘천 성심병원과 인성병원 등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고 아직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 시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다 지금 다 질환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병원 앞에 사는 것도 그래서인데 언제라도 뛰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 언제까지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네, 강원대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면 다시 성인 야간 진료가 중단됩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만이 답인데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지원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강원대병원이 강원 북부권뿐 아니라 경기 북부권 응급 환자가 찾는 곳이고 분산 배치되는 병원들도 병상이 여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축소 운영이 장기화되면 강원 북부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추석엔 일반 병의원은 쉬는데 환자는 몇 배로 더 늘어나니 응급실 상황은 더 심각해지겠죠. 의사들은 응급실 상황이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심각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의 간병인은 의사 부족 탓에 응급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간호사분들이랑 그런 분들만 있고 응급실은 그래도 좀 자리는 있어요. 응급실 공백 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발표와 달리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규협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과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이 10개 이상,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정부는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라면서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나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위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에 온상이 된 만큼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진을 보내면 자동으로 음란물을 만들어주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입니다.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일명 겹지방까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에 대해 각종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준기소 조치를 했는데 우리 경찰도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를 88건 접수했는데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수사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8개 프로그램에 대해 내사 중인 경찰은 제작자에게 범행 공모와 방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70여 세대 전력 공급이 10시간 넘게 끊겨버렸죠. 이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가정집까지 덮쳐 집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밑동이 부러진 전신주가 골목길에 가로놓였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은 서둘러 새 전신주를 교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차가 세게 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다음에 펑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전신주는 쓰러지면서 가정집을 덮쳤는데요. 창문은 산산이 부서졌고 세탁기는 찌그러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작동이 멈춰 주변 270여 세대 주민들이 늦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 복구는 오후 3시쯤 완료됐는데 사고 뒤 10시간 넘게 가게 주인들의 생업에도 적잖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드라이 기계도 돌리고 건조기도 돌리고 다리미질을 지금 많이 할 때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경찰은 A씨 차량에 동승자가 탑승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조만간 2사람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군에서 돈을 많이 잃은 것에 불만을 품은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성인 게임장에 불을 지른 사건 보도해드렸죠. 불을 지른 남성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5명이 갇혀버렸는데 출동한 경찰보다도 먼저 움직인 의인 덕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로 문을 부수고 불을 꺼준 겁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남성이 흰색 기름통을 들고 성인 게임장에 들어갑니다. 수상한 낌새에 문을 열어보지만 게임장 안에서 잠가버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안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게임장 안에 있던 손님까지 5명이 갇힌 상황. 출동한 경찰관도 손을 쓰지 못한 사이 멀리서 한 남성이 달려와 망설임 없이 의자를 집어듭니다.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창을 깨보지만 여의치 않자 다시 소화기를 들고 와 문을 부수고 진화까지 나섭니다. 우선 깨고 사람만 어떻게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아주 그냥 안 보여 보이더라고요. 까맣게 아주. 문을 부수는 사이 연기 반대 방향인 뒷문으로 화상을 입은 4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오락실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유리창을 깨 불을 빨리 끌 수 있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몸을 안 느낀 편이죠. 샌드위치 판 일이라 초기 진압이 좀 늦었으면은 주변에 불이 다 담가볼 수 있죠. 김 씨는 15년 전에도 성폭행 미수범을 맨발로 2km를 쫓아가 체포해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팔뚝에 화상을 입은 김 씨는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라면 또 뛰어가겠다고 말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강한 위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열도를 여행하듯 아래서부터 훑고 올라갔던 태풍 산사는 이제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어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는가 하면 토사 붕괴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에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보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는 비를 타고 내려온 토사물로 더럽혀졌습니다. 열도를 강타했던 산산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초중학교는 임시 휴교를 결정했고 산사태와 토사 붕괴를 대비한 피난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気象庁は引き続き土砂災害や河川の増水などに警戒を呼びかけています。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해 일본 전역을 훑고 지나간 10호 태풍 산사는 유독 느렸던 속도 탓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사망과 실종 등 13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남겼고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에서만 주택 86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その後にガチャンというこれガラス割れてるでしょ。これに石ころが飛んできた。見たところもうこれが飛んでしまう。もうその時はもう停電にはなってたけどね。もうその音はすごかったです。 일본 기상청은 최대 4일 동안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6명의 인질이 이스라엘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하마스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70만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역대 최대 규모로 노조는 총파업까지 선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가득 집결한 시위대를 몰아내려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대 팻말엔 범죄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고 시위대는 즉각적인 휴전과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This is the same what has happened in Russia. This is the same. Dictator is Putin, dictator is Bibi. 최소 70만 명이 집결한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총파업으로 힘을 보태면서 벤구리온 공항은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인질 6명이 머리 등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분노가 터진 겁니다. At this stage, we assess that the hostages were murdered by Hamas terrorists shortly before our soldiers were able to reach them inside the tunnel in Rafah. 인질 대부분은 20, 30대로 지난해 10월 음악 축제에 참석했다가 납치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Of the deal of July 2nd, we know today that the decision not to take the deal killed Carmel. CNN에 따르면 시신 발견 직후 일요일 내각회의에서 인질 협상을 앞둔 군사 배치 문제로 갈란트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론이 악화한 데다 내각 불화까지 겹치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 하마스로 인해 숨진 인질 중에는 미국 국적자도 한 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죠.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해리스와 트럼프 두 대선 후보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공격의 관역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사악한 테러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타락은 명백하고 끔찍하다며 하마스는 가자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망한 미국 국적 인질 유가족과 통화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해리스와 부패한 조 바이든이 형편없는 리더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앞서 미군 희생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처럼 외교안보 이슈 쟁점화를 노린 겁니다. Here's a guy that he killed those people. Okay, these people were killed by Biden as far as I'm concerned.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여전히 트럼프 후보에 4%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양측의 날선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지난번 투입된 혈세만 100억 원. 이번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되는 선거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입니다.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모두 단일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분명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죠. 근데 어째 정치판 선거와 꼭 닮아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양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보수 측은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편 불명예 퇴진으로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초래한 조 전 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 사과 말씀도 없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이 교단의 교권은 떨어지고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이런 부작용이 컸습니다. 앞서 세 차례 선거에서 단일화가 무산돼 패배한 만큼 이번에는 후보 난립을 막자는 분위기가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측은 조 전 교육감의 선고 다음 날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부 출마 예정자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관을 잇겠다는 선거 전략을 펼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이거 정치적인 사법살인 아닌가. 후보 경쟁력이 얼마나 있고 뭐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될까. 이게 판세를 좌우하지 않을까. 양측 후보로는 정치권과 교육계 출신 등 많게는 수십 명이 출사표를 낼 걸로 예상됩니다. 선거 과열 조짐에 2006년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가 정책이 아닌 진영 싸움이 됐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엄청 큰 선거잖아요. 교육감 선거 같으면 끝나고 나서도 뭐 선거가 뭐 낙선한다 할지 아니면 뭐 제대로 또 안 챙긴다 할지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시달리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이번 달 중하순에는 단일화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도대체 청약 점수가 얼마가 돼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로또라고 불렸던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서는 청약 통장 점수 74점도 탈락을 했습니다. 무주택 17년에 아이 3명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부양가족 5명이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어야 가능할 정도인데 이런 로또 아파트들은 또 현찰도 10억 원 이상은 쥐고 있어야죠. 최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택으로 17년을 살고 청약 통장도 17년째인 김미선 씨. 자녀가 3명이어서 청약통장 점수가 74점이나 됐지만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졌습니다. 74점인데 예비 한 18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게 뭔가 불공정하고 제도 개선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말 청약했던 이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10만 명이 지원해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최저 점수는 타입별로 달랐지만 77점을 넘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만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5명이 돼야 당첨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양가족 부풀리기 등 꼼수로 당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당첨을 기대하려면 높은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를 등본의 세대원으로 등재시켜서 편법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토부 분양주택단지 현장 점검에는 위장 전입 사례가 277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청약 가점제도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가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잠깐 나왔지만 청약 가점이 70점을 넘어야 한다. 서울 평균은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우선 이 청약 가점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인데요. 네. 이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에서 15년 이상 만점을 받으면 부양 가족이 3명인 4인 가구는 69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 지원자는 한 20만 명이 됐는데 이들의 평균 점수는 36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의 평균 점수는 65점에 달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특히 강남권 당첨자의 경우는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습니다. 와. 4인 가족은 사실상 강남권 청약 당첨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리게 하는 수법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반포의 로또 아파트라고 불렸던 곳은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50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청약 가점제도 이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말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 수를 봤더니 2,6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300만 명이 15년 기간을 채웠고 10년 넘은 통장 가입자도 700만 명이 넘습니다. 5년 이후에는 통장 가입 기간 만점자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5년 무주택 기간을 버티면서 청약 통장에 성실히 돈을 넣어도 부양 가족 수가 적으면 서울에 원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첨되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잖아요. 네. 여기에 그 많은 대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방이 3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명, 6명이 한 집에 산다는 거 요즘 시대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실제 입주할 때는 분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아예 전세를 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또 로또 청약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묻지마 청약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분상제 폐지가 맞지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또 다른 로또 청약, 줍주, 무순위 청약 등의 제도적 개선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된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이겠죠. 월급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먹고 쓰고 은행에 이자 내고 나면 여윳돈이 고작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흑자액이 역대 최장인 8분기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특히 벌이가 마땅치 않은 20대 등 청년층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서울 신촌거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지만 임대문이 안내문을 붙인 텅 빈 상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코로나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손님이 아예 없다니까. 손님을 거의 한 번탕 먹고 간혹 가다가 이제 추가시키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건 씀씀이 여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2분기 1인 가구 이상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8,000원 줄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자와 세금을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여윳돈이 100만 원 남짓이란 얘기입니다. 여윳돈은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고 있는데 가계 동향이 발표된 뒤 역대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고물가와 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였고 이자 비용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자금으로 저축이라도 하게 되면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파로 20대 청년들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현저히 줄었고 30대와 40대도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밥 사 먹을 거를 학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나가고 있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오지만 물가와 이자 부담 속에
내수 부지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추석이 이제 겨우 2주 남았죠. 올해는 채소값이 걱정입니다. 사과와 배값은 그나마 꺾였지만 유난히 길었던 폭염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채소값이 여전히 비싼 겁니다. 특히 배추값은 올해 내내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 김치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쪽파를 집어들었지만 가격을 확인하고는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200g 한 봉지 가격은 7,400원, 평년보다 60%나 비쌉니다. 시금치도 7,000원에 육박해 한 달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 이게 하나에 7,400원 정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손 들이더라도 조금 저렴한 거 사서 까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절에 쓰이는 무와 배추도 작년보다 20에서 40% 비싸 특별 할인 상품은 진작에 동이 났습니다. 이거 뭐 1,5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3,000원이잖아요. 너무 많이 부담돼요. 마트 나오기가 너무 겁나요. 잦은 폭우와 유난히 길었던 폭염 등 이상 기후 탓에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올여름 역대 최장 폭염으로 배추값이 치솟으면서 김치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7%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작년 금값이었던 사과와 배는 작황이 좋아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고려해 농축산물 15만 3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 물량하고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 등을 동원해서 역대 추석 상수품 물량 중에서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석이 끝난 9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2%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기후 대응을 위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정부가 지난달부터 지역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 그릇을 확대해야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이름까지 기후 대응 댐으로 지었는데 지역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왜 반대하고 또 왜 찬성하는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주민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설명회장 단상이 점거됐습니다. 냉철한 질문과 답변은 사라지고 욕설과 고성이 가득합니다. 기후 대응댐 14곳 가운데 한 곳인 지천댐 건설 후보지 충남 청양군입니다.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이야말로 지역 환경과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주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식당이 장사 잘 되고 펜션이 잘 되는 겁니다. 경기 연천군 주민설명회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연천군 아미천댐도 청양군 지천댐처럼 다목적댐 용도의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입니다. 기후위기댐이 후보지에 들어서면 제가 서 있는 이곳 아미천 상류 일대는 4,5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인공호수가 들어섭니다. 연천군은 90년대 후반 두 차례 물난리를 겪으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백학면과 미산면 인접 마을들이 1m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그날의 공포를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라 불보다도 물이 더 무서운 거야. 난리가 났었어. 저쪽. 반백년 이상 지켜온 마을이 수몰될 처지의 마을 주민들도 댐 건설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아침에 나옵니다. 나와서 물이 얼마나 찼었는가 걱정을 하세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지역은 청양과 연천 등 아직 4곳에 불과합니다. 청양은 주민들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고 양구와 단양 등 설명회를 앞둔 일부 지역에선 반발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대응댐이란 용어를 만드는 등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기후위기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들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5천여 년 전 발명된 동그란 바퀴는 인류의 빠르고 편안한 이동을 도우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죠. 이젠 이 바퀴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계단도 오르고 바위도 넘을 수 있죠.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바퀴입니다. 앞에 계단을 마주하자 휠의 모양을 순간적으로 바꿔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바위 역시 거뜬하게 타고 넘습니다. 인체 모형을 태운 휠체어도 실험했습니다. 노란색 방지턱은 식은 죽 먹기. 건물 입구 계단이나 경사로 계단도 거침없이 오르내립니다. 액체 방울의 표면 장력 원리를 활용한 기술로 휠의 단단함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휠을 실제 이동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륜 기반 이동체 기준 휠 반경 1.3배 높이의 장애물까지 극복했습니다. 휠의 강성이 실시간으로 변화해서 다양한 형상의 계단, 바위와 같은 장애물까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물론 평지에선 일반 휠처럼 동그랗고 단단한 형상으로 바뀌어 바퀴가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말랑말랑한 바퀴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로봇 분야 1위 저널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도시명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물류 로봇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바퀴는 동그랗다는 표현이 옛말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5일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소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표팀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첫 경기로 생각하고 준비하겠다는 홍 감독의 각오, 오늘의 장면입니다. 저녁이 된 지금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1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경상권 해안으로는 내일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다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일부 전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주가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